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선거 결과와 윤곽도 드러날 텐데 과연 어느 쪽이 웃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번 선거의 뜨거운 논란은 김포공항 이전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수직 이착륙도 가능하다라고 밝히면서 여야 간의 논쟁은 한층 더 뜨거워졌고, 급기야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선대위 비서실장을 했던 인사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허언증이다. 철부지 악당이다.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 간에 이렇게 신경이 곤두선 날선 발언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김포공항 문제가 관건일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보도 4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D-1.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여야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치열합니다. 지도부가 총력전이에요. 여야 지도부 12일간의 동선을 동아일보가 분석해 봤더니 전략이 달라요. 여당은, 국민의힘은 수도권 플러스 충청, 대전 같은 곳, 충남 충북, 수도권 플러스 충청, 이곳에 여당 지도부의 동선이 집중됐고, 야당은 보시는 것처럼 계양을 물론 이제 대전과 김해도 갔다 왔지만 계양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여당에서는 이 선거 우위론에 더해져서 충청도까지 가져오겠다라는 전략을 막판에 집중을 했고, 야당에서는 이재명 살리기 전략으로 이 동선이 반영됐다라는 분석을 오늘 동아일보가 하고 있는데, 더욱더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김포공항, 그 가운데 선거 막바지에 불거져온 김포공항 이전 공약 논란, 경향신문입니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거 이미 접었던 사안이다. 민주당 엇박자, 경향신문 이렇게 제목 썼습니다. 엇박자. 특히 친이계로 지난 대선 때 분류됐던 조홍천 의원 등등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고 반대 의사를 공공연히 하면서 민주당 내부의 이견과 엇박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약 정말 실천 가능한 공약이냐라는 의문과 논란으로 이어질 텐데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하죠.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올스톱, 올스톱. 한국일보 오면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 올스톱 어떤 게 함께 보시죠. 법사위원장 자리 싸움에 의장이 없는 국회, 청문회 등 올스톱. 국회 구성이 안 됐어요. 의장당 구성도 안 됐고 상임위원 자리도 함께 공석인데, 법사위원장을 지난 합의에 따르면 윤호중, 김기현 당시 양당 원내대표는 하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그거 무효다라고 나서면서 여야 간의 논쟁이 치열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밥상 물가. 하루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올라 있고 하루 자고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 있고 어떻게 살라는 거죠, 서민들? 중앙일보입니다. 삼겹살 관세. 그래서 1주택 보유세, 세금 깎은다. 물가 낮춘다. 그나마 희소식입니다. 수입 삼겹살 관세 대폭 깎아서 서민 장바구니 물가를 좀 낮추겠다라는 정부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식품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거고 수입 돼지고기 값은 20%나 저렴해진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많이 사서 좀 구워 먹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선거를 하루 앞둔 뜨거운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국민의힘 비대위 출신의 김연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돌직구의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선거를 하루 앞뒀습니다. 여야 사이에 주고받는 말들에는 가시가 돋기 시작했고 굉장히 날카로워졌습니다. 심지어 허언증이냐 악당이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두고 여야 모두 승부처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내부에서 민주당 제주도 후보 같은 경우도 제주도 관광 다 죽는다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민주당 내부에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도 안 된다, 접었던 거다라고 반대를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고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 서울로 돈 벌러 가느라고 집값도 낮고, 집값이 낮으니 재개발, 재건축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하고 수도권 서부의 핵심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양이 살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을 옮기고,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폐합해서 옮기고 수도권의 서부 핵심 신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는 당내 반발 혹은 타 지역의 부당한 영향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계양을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분석이 오늘 조간신문에 많습니다. 앞서 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위해 송영길 후보는 제주까지 해저 터널을 뚫겠다라고 함께 공약한 바 있고, 이재명 후보는 비행기 수직 이착륙 이야기를 꺼낸 바 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의 오세훈, 김은혜 후보 등이 졸속 공약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며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더욱더 큰 문제는 바로 이 공약이 급조된 두 후보의 졸속 공약이라는 것입니다. 두 분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시는지, 서울시 미래가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시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단 한 명의 방탄복귀를 위해서 계양도민을, 서울 시민을, 제주도민을, 그리고 경기도민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김포공항 이전의 본질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정당입니다. 자, 공약을 고수하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를 비판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이야기 각각 들어보셨습니다. 여야 의견 바로 들어보죠. 김연아 의원님, 부동산 전문가시잖아요. 문득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김포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는 야당의 계양을 국회의원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결정적으로 다른데 저거 허언증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네. 일단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재미있는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다가 막 여론이 부정적으로 읽자. 박근혜 대통령. 예, 제가 진짜 존경한다고 진짜 존경한 줄 알았느냐, 이렇게 발언을 해서 한번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말이 바뀐 이유는 본인이 내뱉었던 말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렇게 말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방송 토론회에서였던 것 같아요. 원화가 기축통화가 된다는 얘기를 했다가 사실이니 아니니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사실은 굉장한 상상력을 동원을 하셔서 원화가 기축통화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저는 이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가 김포공항 이전을 둘러싼 이재명 후보의 어떤 입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당초와 달리 지금
파급력이 굉장히 지금 파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선거, 개항을만 이기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뭐 SF급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황당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어제 이준석 대표하고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 사이에 고속열차를 놓으면 10분 동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렇지 않냐는 걸 갖고 굉장히 또 논쟁이 뜨겁습니다. 제가 보면 오세훈 시장 후보도 얘기했지만 공보물에도 들어가지 않다가 갑자기 여론에서 수세에 몰리자 급조된 공약이라는 것에는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게 민주당 안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계속 나오는 변명은 예. 이건 중장기적이다. 뭐 중장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시대에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서 그래서 허언증이다. 뭐 이런 예.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같은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철부지들이 생떼를 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죠. 김포 대신 인천공항 이용이 제주관광 악영향이란 해괴한 주장을 한다.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고속전철로 10여 분 거리다. 악당의 선동인가 철부지의 생떼인가?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허언증이라는 공격.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철부지 악당. 지금 발언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능한 공약입니까? 이제 선거가 이제 막바지 오늘만 지나면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끝이 나다 보니까 아마 설전이 좀 거칠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좀 그 공약이 좀 조율돼서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이 김포공항의 이전 문제는 이번뿐만이 아니고 국가적 의제로 다뤄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강남이 이제 40년 됐습니다. 도시가 이제 더 이상 팽창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판교 같은 경우도 이미 10년을 넘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2의 강남과 제2의 판교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40년 전에 김포공항 주변은 완전히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은 강서의 마곡지구라든지 인천 금남 신도시라든지 김포 한강 신도시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도시가 굉장히 팽창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넓은 김포공항 부지를 대한민국의 미래 또는 서울의 미래와 관련해 가지고 서울의 지도를 바꾼다는 차원에서 서울 수도권 서부 지역의 지도를 바꾼다는 차원에서 아마 국가적 의제로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고 다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 측면에서 선거가 임박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친 설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추후에는 이것이 아마 국가적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그 제주도 이제 관광 악영향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대개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제주도는 계획을 해서 가거든요. 연인 사이, 친구 사이 그렇게 해서 가족 단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차로 가면은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제주도 관광객이 급감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사실 없고, 제주도에 여행 가는 분들의 마음을 각 당의 이익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측면이 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서울의 지도, 또 수도권 서부의 지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이번뿐만이 아니라도 충분히 다뤄질 의제다. 그런 측면에서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초반부터 오늘 여야를 대표해서 나오신 두 분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상당합니다. 무슨 뜬구름 잡는 것 같다, 공상과학령 같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의견과 이거 실현 가능한 거고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라는 이견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재보궐선거의 공약으로 과연 적정하자? 유권자들이 아마 판단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팩트체크 논란도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을 없애면 제주 관광객들은 어떡하냐?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은 그럼 못 타고 제주도 가냐? 그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가 뭐 강원도에 있는 공항, 뭐 오산에 있는 공항 이런 얘기를 해서 한번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김포에서 인천공항까지 철도로 10분이면 된다라고 얘기해서
팩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10분, 이재명 후보 주장 사실 여부가 논란인데 이재명 후보의 워딩 그대로만 보면 지금 쌍따옴표죠. 고속 전철로 10여 분 거리다.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33.5km, 철도 노선상은 37.6km. 공항 철도가 지금 운행을 하는데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공항철도 타면 38분이 걸린다. 고속전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고속전철은 현재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고속전철이라고 하면 통상 뭐 KTX가 연상이 되는데 KTX는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이 앞으로 고속전철을 놓아서 10여 분 만에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공항철도로 10여 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현재는 10분 걸리는 고속전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오늘 조간신문들의 중론입니다. 자, 그러자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 부분을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용객들이 탄도미사일 타고 날아가나 제주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이 모두 증가하는데 제주 관광이 더 활성화된다는 헛소리는 초밥과 소고기가 비싸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더 많이 먹게 될 것이라는 기적의 논리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포에서 인천공항까지 고속전철로 10여 분이면 간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탄도미사일 타고 날아가냐라고 반박을 한 셈입니다. 자, 두 명의 변호사님들 나왔는데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법적인 문제는 아닌데 사실 여부의 논란으로 비화되다 보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비행기 많이 타시잖아요. 네.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이재명 후보 얘기대로 공항철도는 놔져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10여 분이냐 아니냐의 논란인 것 같은데. 일단 저도 공항철도 타봤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탄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게 과연 뭐 수익성이랄지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 좀 해보기는 했는데 일단 이제 제가 그 시간에 앞서서요.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뭐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공약을 보면 실현 가능하지 않는 공약이 엄청 많아요. 네. 일단 질러보고 뭐 표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대부분이 만약 공약을 넣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김포공항 자체는 이제 국가기관 산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자체가 개항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제주, 경기도 또 지방에 있는 지방공항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김포공항을 없앤다고 한다면 그 전에 엄청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하고 대책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 효과를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지금 선거 막바지에 이렇게 발표하는 것 자체는 전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졸속 공약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왜 이런 졸속 공약을 내놓았을까? 그것은 결국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내놓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근거로 든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10분 거리, 10분 거리 지금 불가능하죠. 그러면 또 뭐 이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 여객기 수직 이착륙, 또 뭐 해저 터널까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이퍼루프를 설치하면 돼요. 그건 뭡니까? 그럼 하이퍼루프는 진공 공간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뭐 지금 테슬라의 머스크가 지금 뭐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지금 아직은 우주 가는 것보다도 더 기술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 가는데 3분이면 가거든요. 하이퍼루프를 통해서 그렇죠. 3분이면 간다. 제주까지 뚫으면 한 30분이면 갈 거예요. 그럼 왜 하이퍼루프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다고 봐요. 하지만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보궐선거 2년 또는 앞으로 뭐 몇 선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실현될 수 있는 공약이 아니다. 그럼 이건 비공적 공약 아니에요? 실현 가능성이 없잖아요. 뭐 20, 30년 후에는 뭐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선거 직전에 이런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선거에 도움이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본인의 선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본인의 선거에서는 승부수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민주당이 전체 어떤 선거의 지도를 놓고 보면 저는 자충수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 공약 자체가 자기만을 위한 공약, 자기가 살려고만 하는 그런 공약이 아닌가 그런 좀 의구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의 강한 비판.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 10분은 말도 안 된다. 하이퍼루프를 뚫어라. 굉장히 강한 비판. 손정혜 변호사님은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대안론으로 나온 얘기 같아요. 제주관광 악영향 없다. 10분이면 간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단기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공약이라고 민주당도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법률상 뭐 환경 영향 평가도 해야 되고요, 경제성 평가도 해야 되고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됐을 때야만 가능한 아니라는 건 민주당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 인천에서 김포공항까지 10분이면 된다라는 것은 현재 시점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예. 그 뭐 핸드폰 켜서 길 찾기 해보시면 적어도 40분은 걸린다. 단축해도 37분은 걸린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빠른 전철, 예전에 우리가 9호선 타고 김포공항 다녔는데 급행이 없을 때보다 급행이 있을 때 훨씬 시간이 단축이 됐죠. 만약에 이렇게 정말 빠른 전철, 지하철 여러 가지 수단의 그 고속 전철 이게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의 40분이 15분, 10분까지 줄어드는 시대가 도래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이것을 논의해볼 필요성은 있고 5년, 10년이나 걸리는 것이기 예. 때문에 공론화조차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기에는 미래 시대의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중장기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제시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의 공론화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예. 민주당에서 공론화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이걸 당 공약으로 제시하고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다시 공론화하는 과정들이 좀 부족한 점 때문에 지금 지적받고 있고 이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조율이 없었던 건 좀 아쉽다. 하지만 못할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당장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공약이다라는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고속전철과 급행열차를 운행해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의 이동 시간을 단축하겠다라는 것은 여러 패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나마 어떻게 좀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가장 뜨거운 논란은 이재명 후보가 비행기, 여객기의 수직 이착륙을 얘기한 대목입니다. 수직 이착륙 기술은 굉장히 고난도 기술로서 제가 또 국방부 출입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유력 전투기 제조업체 몇 곳이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로서 강력한 엔진의 추진력을 순간적으로 발동시켜서 전투기, 가벼운 그리고 여객기가 아닌 이제 승객이 적게 타는 한두 명이 조종하는 이 전투기를 항공모함에서 거의 수직에 가깝게 이륙시킬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여야가 이 수직 이착륙 발언을 두고 뜨거운 논쟁 중입니다. 이재명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앞으로 비행기들은 이렇게 활주하지 않습니다. 수직 이착륙을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죠. 이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수직 이착륙, 여객기 수직 이착륙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 여객기 수직 이착륙 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형 여객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기축 통화를 운운하던 경제적 허언증이 이제는 교통 분야로 전파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공항을 없애도 된다, 활주로를 신도시로 만들어도 된다. 이제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여객기 이착륙 얘기까지 이재명 후보가 꺼낸 겁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이걸 믿는 국민이 어디 있냐라고 강하게 허언증이다라고 비판을 한 상황인데 여야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여객기 수직 이착륙. 계속 지금 연일 이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뭐 군사용으로는 지금 그런 것들이 실현 가능하지만 이 대규모 여객기의 경우에는 좀 아직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게 중론이고 또 지금 굉장히 교통망에 대한 신교통수단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체하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수직 이착륙하는 것을 대안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선택적인 하나의 가정에 의해서 이걸 끌고 간다는 거죠. 근데 아까 참고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저는 이 발언을 듣는 순간 지난 대선 토론에서 원화가 기축통화가 된다라고 하는 발언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고 이상적이고 또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양 대선 후보들이 대선 공약 때는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해서 굉장히 일상생활에 밀접되어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변화하는 공약들을 내놨는데요. 가발 뭐 세금 지원 이런 네, 거. 뭐 그런 거였죠. 근데 지금 의외로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와서는 거의 대선을 넘어서 뭐 전 인류의 뭐 내셔널 대통령을 뽑는 아시아 연합 또는 유럽 기구에 무슨 이렇게 수장을 뽑는 듯한 그런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정말 저는 어안이 벙벙하고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여객기 수직 이착륙은 단기간에 불가능하다 보십니까? 네,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게 전부 기술적인 입장이고, 그다음 이제 이 활주로를 얘기를 들어보면 이 수직 이착륙을 하는 군용기에 있어서도 안전성이라든가 소음 또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약간의 활주로를 두려고 하는 것이 또 지금의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데요. 지금 문제는 사실 국민들에게 명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갖고 개인이 어떤 가정과 전제를 통해서 그것이 사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착시를 주는 건데, 이재명 후보 예전에도 토론 때도 뭐 약간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로 갖고 재판에 휘말리는 그런 구설수도 있었는데요. 좀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는 진짜 허언자 공약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특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총선에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 있어서는 더욱 주민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약간의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객기 수직 이착륙은 불가하다. 아시아 대통령 뽑냐라는 의견이에요. 그럼 반면에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윤영선 후보하고 TV 토론 과정에서 나온 것이죠. 예. 앞뒤 전후 맥락 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저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근데 어떻든 그 미래 기술의 변화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저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허언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게 지금 당장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확실히 미래에는 그렇겠죠. 네. 수직 이착륙이니까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 변화, 어떤 기술 혁신 기술에 의한 어떤 미래 변화를 이야기하는 와중에 항공기의 수직 이착륙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것이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그 논란의 핵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우리 지금 부산시장 선거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박형준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어반 루프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난번 보궐선거 때도 어반 루프를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안정성 검토도 안 되고 이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부산 전역을 15분 교통권역으로 묶겠다 이래가지고 이번에도 그 공약을 들고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무슨 허언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논란의 핵심은 어떤 미래 혁신 기술에 대한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 네. 시대가 올 수 있다,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예, 송영길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저 터널 얘기도 나왔는데 송영길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포공항이 이전되면 인근 부지까지 1,200만 평의 새로운 강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2 판교로 준비하겠습니다. 헐리우드 액션이고 억가 정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정책적으로 자기들이 집권당인데 안 하면 되는 거지. 뭘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거예요. 서부 대개발은 공론화될 때가 됐기 때문에 제기한 것이고. 자, 송영길 후보의 이야기인데 주민 합의에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 발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제주도민 합의 없이는 추진될 수 없다. 의견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 거치겠다. 어제 의견을 밝힌 겁니다. 그제만 하더라도 김포공항 이전하면 강남 들어선다라고 했지만 하루 지난 어제 제주도민 합의 없이는 추진될 수 없다. 아무래도 민주당 내부에서 제주도 쪽에서 반발을 의식한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또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좀 더 콩가루가 세분화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송영길 후보께서는 이걸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라고 약간 후퇴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재명 후보만 남고 고립된 것이 아닌가. 더 일이 커지기 전에 빨리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이 어떤지.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도 공공화됐습니다.
조홍천 의원, 대선 때 친이계로 분류됐었는데 조홍천 의원은 이건 안 된다고 이미 얘기했다라고 단칼에 반대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송영길 대표가 무지하게 밀었고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거죠. 제가 여러 가지 분석해가지고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거다라고 그때 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슬롯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은 인천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국내선을 처리할 여력이 지금 잘 없습니다. 김포공항을 이전해버리면 제주도 가는 수요를 인천공항에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구체적인 반대 이유까지 조홍천 의원이 들었습니다. 친이계 조홍천 의원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선대위 때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지금은 제주도에서 민주당 후보로 뛰고 있는 오영훈 후보도 거듭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관련돼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도 어제 밝혔습니다. 송영길 후보의 생각과도 저는 다릅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저의 이런 생각을 전달했고 공약을 철회해야 할 것을 조치해달라는 요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당 지도부 반응도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김민석 의원인데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중앙당 공약은 아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김민석 선대본부장이죠. 공약이 아니라 초창기 연구과제 설정에서 얘기한 것을 국민의힘이 과도하게 쟁점화한 거다. 공약이 아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거 공약이다라고 하고 있어서 지도부와 이재명 후보 사이의 기류도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네. 이 정도면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상당한데요? 보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송영길 후보 그냥 브로맨스가 지금 엄청나요. 제가 볼 때는 뭐 지역구 관련도 지역구 관련해서 그렇고,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고요. 다른 국회의원 후보가 이 얘기했으면 이렇게 쟁점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렇게 쟁점화되냐면 일단 개항을이 굉장히 박빙 상태잖아요. 그래서 박빙 상태에서 어떤 공약 자체가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느냐,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 공약 하나로 판세를 더 좌우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전에 대통령 후보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한마디 한마디. 근데 아까도 수직 이창용 보니까 그냥 뭐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유세를 하면서 한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 후보고 향후에 있어서는 또 민주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력한 또 당 대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에 언론이랄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당 입장에서 계속 공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은 당연히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한다. 그렇지만 이제 대권 후보였고 앞으로 민주당에서 굉장히 유력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 전체를 아우르는 포용하고 어떤 민주당이 이번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뭔가 정말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거운동도 하고 예. 정책도 발표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 공약을 고수한 건 개항을 본인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오늘 조간신문에 많은데, 그래서 개항 주민들은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편하죠. 많이 멀어지니까. 많이 이용하게 되면은 반대 입장이 더 크지 않을까. 여지까지 이용 잘하던 그거 공항 노선이라든지 뭐 지하철이라든지 전부 다 연계가 돼 있는데 그걸 다 없애고서 2번 갈 거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비행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들이 없기 때문에 개발된다고 하면 거주자로서는 일단 좋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에게는 크나큰 그동안에 뭐 피해 보상을 받는 그런 기분이 아닐까요? 확실히 인접 주민들은 반기는 듯한 분위기. 이재명 후보도 뭔가 승부수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 하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논란이 상당히 앞으로 커질 것 같습니다. 이 이슈 계속 두고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선거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에서 더욱더 긴장이 고조됩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주제,
경기, 대전, 계양을 이번 선거의 격전지 세 곳을 꼽자면 경기, 충청, 인천, 계양을이다 라는 거겠고요. 여야는 영끌 총력전, 영끌이라는 표현이 여기저기서 잘 써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영끌. 예전에는 우리가 많이 나가봤자 엄지발가락 끝에서부터 끌어모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요즘은 엄지발가락 갖고 안 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영끌이. 그만큼 총력전이라는 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기대하는 판세도 각 언론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양당 지도부는 이번 판세를 어떻게 예측하고 기대할까? 함께 보시죠. 자, 이제 전체 선거 얘기로 확장되죠. 국민의힘은 기대, 민주당에서는 위기의식, 동아일보 보도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동아일보 보도를 소개해드립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선대위원장이죠, 공동. 광역단체장 최소 9곳이 목표다. 이번 선거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9곳이 목표다. 국민의힘 관계자. 대선 당시 패했던 경기와 세종, 민주당 지역구였던 계양, 을과 강원, 원주갑도 가져올 만하다. 구체적인 경기도 도지사, 세종시장, 계양을 국회의원, 원주갑 국회의원도 가져올 만하다. 국민의힘 일가, 2018년 지난 지방선거 참패죠. 그때 판판이 졌습니다, 국민의힘. 참패를 되갚아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군요. 자, 반면 민주당 김민석 총괄본부장. 호남 세 곳과 제주 외에 한 곳도 장담하기 어려운 시기다. 자, 있는 그대로 워딩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동아일보가. 호남, 제주 빼면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자, 이것 또한 전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상대당 압승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게 6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익명을 요구했군요. 경기, 대전, 세종은 모두 선전 기대됐던 곳인데 초접전 양상,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당이 이번 선거 결과 판세를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12일 동안 여야 지도부가 어디로 돌아가셨는지를 동아일보가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동선 분석 결과를 보면 여야가 보는 이번 판세와 선거 결과에 대한 시선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어디를 갔을까요? 여야 지도부의 동선. 이런 거 재밌어요. 선거 때 어디 갔나 보는 게 이게 묘미입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주요 지도부 공동 일정이에요. 인천 미추홀구, 일단 인천을 갔어요. 그리고 경기 고양, 그리고 충남 천안, 다시 인천 계양, 강원 원주 한번 찍더니 다시 경기 안산 갔다가 대전서. 그러니까 경기, 인천, 대전 이렇게 주요 지도부들이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경기, 인천, 경기, 대전. 자, 민주당 지도부의 동선 보시죠. 계양구, 대전, 봉화마을 찍고 다시 계양구.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대전, 경기, 인천 이렇게 대전, 경기, 인천 주로. 민주당은 계양을 지도부들이 집중을 했다라는 게 동선에서 드러났습니다. 여야의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7곳을 못 이기면 지도부 사퇴하라. 선거 전에 굉장히 강경한 얘기가 먼저 나왔는데 우상호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경기 인천 선거의 승리까지 견인해 주기를 기대했었는데 그 효과는 큰 재미는 못 보고 있죠. 선방했냐의 기준을 저는 광역단체장 7석으로 보거든요. 7석. 근데 만약에 7석 이하다. 그러면 뭐 비대위 총사퇴죠. 우상호 의원이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효과 별로 못 봤다. 7석도 못 얻으면 지도부 총사퇴를 하라. 라는 얘기를 벌써부터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시죠. 지방선거 판세 분석을 당 내부에서 나름대로 하긴 했습니다만은 요즘 여론조사와 실제 그 결과가 꼭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내부 판세 분석을 언론에 공개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전반적으로 봐서 민주당에 비해서 유리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17개 시도 중에 8개, 9개를 사실상 목표로 했는데 조금 유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17개 시도지사 중에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7자리를 못 가져오면 지도부 총사퇴. 권성동 원내대표는 9개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꼽는 7곳은 전재수 의원님 그러면 호남 3곳, 제주 1곳, 거기에 인천, 경기 하고 세종 정도입니까? 세종. 네. 그러니까 저게 7석이 그 뭐 기준이냐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기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때 당시에 10개 광역시도에서 승리를 했고 이재명 후보가 7곳 광역시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승패를 평가하기 어려운 딱 이제 말하자면 본전이 10대 7입니다. 10대 7이기 때문에 대선보다 더 좋지 않은 성적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사퇴를 하라 이 이야기고. 근데 지금 당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매일 하거든요.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데 선거법상 이제 공표를 못 하는데 저희가 지금 격전지로 뽑고 있는 곳이 지금 강원도, 그다음에 대전, 세종, 충남, 경기, 인천 요 정도 되거든요. 특히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628년 만에 강원 특별자치도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광제법이라 그래서 인물 경쟁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강원도가 선거 막판에 좀 한 2, 3일 전부터 움직임이 좀 있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판세를 전반적으로 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7석이다. 예, 적어도 좀 움직임은 좀 있는 것 같고. 7석보다 못 넣으면 지도부 총 사퇴해야 된다는 우상호 의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7석 이상은 지금 현재 객관적인 판세는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고, 원래 이제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난 뒤에 불과 22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전역에서 싹쓸이를 해도 그렇게 이상한 결과가 아니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정도로 지금 취임 컨벤션 효과, 한미 정상회담 컨벤션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7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나마 민주당의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인물 경쟁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구도상은 지금 어려운 선거인 것만은 객관적으로 힘들다.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7석이다. 그럼 김연아 의원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9곳은 어디입니까? 뭐 서울, 부산, 또 경북, 경남, 경북, 대구, 예. 충남, 충북, 네. 강원. 그 7개인가요? 이렇게 28개 벌써. 예. 9곳 어디입니까? 인천이. 인천까지. 네, 뭐 울산 이렇게입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다. 네, 뭐 지금 플러스 알파면 남은 곳이 호남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은 인천, 계양이나 인천, 경기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대전. 뭐 지금 제주도 저희가 혹시라도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 지금 여당이 컨벤션 효과를 누린다고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이겼고 대선이 막 끝나자마자 이 여야의 분위기는 저는 지금하고 좀 달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조금 변화되게 된 계기에서 저는 뭐가 있다고 보여지냐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것, 또 여러 가지 성비 사건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성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것, 또 민주당 비대위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내홍의 문제, 뭐 봉합은 됐다고는 합니다만 저는 글쎄 좀 임시 봉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선대위에서의 입장은 저는 굉장히 겸손한 게 아니라 읍소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다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지층에게 호소해야만 당초 본인들이 생각했던 지역들을 사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글쎄 다소간의 자신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저희도 굉장히 절실합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차이로 지난번에 뒤졌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되찾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절절함이 묻어 있는데요. 지금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국회가 여전히 민주당이 다석입니다. 거대 야당이 포진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저희가 이기지 못하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도
굉장히 절절하고 절실합니다. 여야 판세 두 분께 직접 들어봤는데 서울의 지형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게 이번 선거에서도 관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의 서울의 결과를 알고 있고 재보궐선거의 서울의 결과, 대선의 서울의 결과를 알고 있는데 이걸 쭉 보면 서울의 지형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좀 아리송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서울의 결과까지 봐야 서울의 지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진행과 준비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에 가서 지난 역대 선거에서 서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만 볼 수 있는 대형 미디어월에서 시원하게 그냥 서울 전체 지도를 그냥 다 띄워놨습니다. 잘라서 볼 필요도 없고 전체 지도 한번 보시죠.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 결과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벌써 4년이 흘렸군요. 당시 민주당이 서울을 싹쓸이 했었습니다. 한 곳 빼고요. 통상 강남 송파 서초를 서울에서 보수의 아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4년 전 때는 강남과 송파조차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서울의 전체 25개 구 중에서 서초를 뺀 나머지 전 구를 지난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다 차지를 했었다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결과가 꽤 쇼킹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있었던 선거는 어떤 선거였냐면 바로 재보궐 선거입니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그 결과 어땠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 전구가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 박영선과 오세훈의 대결이었고 물론 지난 선거 때 후보의 경쟁력 차이도 선거 결과에 반영이 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싹쓸이 했었던 서울이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지난 재보궐 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석을 싹쓸이 했습니다. 물론 지난 지방선거 때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선택하는 후보의 단위가 다르다라는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별로 봤을 때 민심이 바뀌었다라는 특이점은 있습니다. 자, 그럼 선거가 한 번 더 있었죠. 지난 대선 때는 서울 25개 구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 함께 보시죠. 자, 지난 대선에서의 서울 결과를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을 더 많이 서울 시민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를 포함해서 강동, 양천, 영등포구, 마포구, 동작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도 강북 지역,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강서, 구로, 금천, 관악은 여전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선거는 과연 어떨까요? 특히 시장을 누구 뽑느냐라는 문제보다도 과연 서울시 내에 있는 구청장,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구청장의 구도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여야가 내다보는 구청장 결과, 서울 판세 결과 함께 보시죠. 자, 2010년에 25곳의 서울구청장을 민주당이 21곳을 가져가고 2014년에 20곳, 2018년에 24곳, 민주당이 15년간 압승을 한 바 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이번에는 어떨까요?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압승을 했던 전례는 많이 깨지겠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국민의힘의 입장은 지금 국민의힘이 싹쓸이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견제론 그리고 이재명 지키기 여러 가지 이제 논리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견제와 균형이 있을 수 있도록 이제 적정하게 분포해달라고 지금 읍소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 부동산 규제 때문에 많은 선의의 이제 국민들
국민들이 좋은 선의, 그 좋은 의도로 시작한 부동산 개혁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많은 어떤 세금 저항, 조세 저항에 이제 부딪히면서 이런 규제는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존적으로 경험치로 이제 느끼게 됐거든요. 민주당이 얼마나 앞으로의 어떤 개혁을 했을 때 국민의 민심을 수용하고 나아가서 부작용까지 예상하면서 좀 똘똘하게 개혁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능력이나 자신감이라든가 겸허함을 서울 시민들한테 보여줄 때거든요. 근데 그걸 보여주기에는 시간적 격차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는 높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보고요. 예. 다만 이제 국민들, 시민들 굉장히 똑똑한 게 그래도 이렇게 싹쓸이를 한번 해줬더니 민주당이 좀 오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있으면 또 적정하게 균등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방선거 결과 좀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 25개구의 구청장을 거의 다 민주당이 15년간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난 재보궐선거와 지난 대선 때 서울을 뺏겼다는 게 또 쇼킹했을 겁니다. 과연 이번은 어떨까? 지도로 보니까 상당히 이 선거 판세가 흥미있잖아요. 내일 저희 채널A 개표 방송이 준비하고 있는 컨셉도 똑똑한 지도 알파 맵입니다. 지난 대선 때 저희 알파A라는 채널A 개표 방송의 시스템이 정확하게 선거 결과를 예측한 바 있다면 내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채널A의 개표 방송의 핵심 무기는 똑똑한 지도 알파 맵입니다. 지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저희 돌직구쇼부터 쭉 뉴스 특보까지 특별 생방송 준비하고 있고, 특히 개표가 진행되는 오후 7시부터 저희 채널A 개표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채널A와 또 저희 김진 앵커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당의 지도부 간의 갈등은 봉합됐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이재명 후보가 있는 계양을에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나란히 가서 손을 잡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그 모습 보시죠. 갈등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고 이제 지지자분들도 이제 많은 염려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갈등이라기보단 그 민주주의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진통을 겪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꾸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걱정하시니까 같이 손잡고 가기로 했다는 걸 꼭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손을 잡죠. 우리는 원팀입니다. 교통 인프라 깔고 GPS 포함해서 여러 연교통만 만들어서 하루에 1시간씩 경기 도민 여러분께 시간 돌려드리겠습니다. 교통 문제 하나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그 두 분 사이 정말 괜찮은 겁니까, 전재수 의원님? 우리는 원팀이다. 손까지 이재명 후보 계양을에 가서 또 이제 집중 유세도 하면서 손을 잡았는데 앙금 없는 거죠? 오케이, 괜찮은 거죠? 아니요, 그 6월 1일 내일이죠. 지방선거가 끝이 나면 사실은 저희가 대통령 선거를 평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선에서 패배했지 않습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반성과 성찰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어떤 당의 새로운 혁신, 당의 새로운 질서, 당의 새로운 이제 반성과 성찰, 이런 부분들이 아마 본물처럼 아마 이제 당을 뒤덮게 될 겁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겨날 것이고, 새로운 리더십 이것이 다시 만들어질 것이고, 이것은 이제 예견된 이제 수순이다. 그렇게 이제 당내에서는 대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냥 뭐 이 지지고 뽑고 싸우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질서,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연적인 과정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국민의힘 지도부 모습도 한번 볼 텐데, 지도부라기보다는 주요 후보들이죠. 오세훈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함께 공동 유세를 했는데 여기서 김은혜 후보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9박 5일 선거운동을 시작한 김은혜 후보가 차 속에서 이동 중에 쪽잠을 자면서도 오늘 이 이른 아침에 여기까지 와주신 게 그 정성이 하늘을 찌를 겁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드리고
울컥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이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 폭탄을 확실하게 투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안을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그 김은혜 후보는 왜 이제 울컥 눈물을 보인 거고 옆에서 오세훈 후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또 이렇게 눈물을 훔친 겁니까? 지금 이제 김은혜 후보를 우리가 철의 여인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본 결과 사실은 굉장히 지금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서도 보시겠지만 지금 약간 얼굴이 부석부석해져 있는데요. 이제 저 울음을 보이기 바로 전에 오세훈 시장 후보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 김은혜 후보 이 아침에 새벽같이 출근 인사하시고 이 서울 강남까지 오시려면, 경기도에서 오시려면 굉장히 일찍 출발하고 고생하셨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선거 때가 되면요, 누가 나한테 요만큼만 편들어주고 나를 걱정해주면 울음이 북받칩니다. 아마 지금 마지막이라서 저 한마디가 크게 마음에 감동이 됐고, 또 본인 왜 우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본인도 새벽에 여기까지 오느냐고 정말 고생했고, 경기도민들에게 10분 더 주무시고 나오고 10분 더 집에 일찍 들어갈 수 있겠다고 해주는 걸 보니까 아마 지금 무박 5일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차에서 쪽잠 자면서 정말 여기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김은혜 후보의 그런 심정이 드러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 감동을 깨려고 이런 질문 드리는 건 아닌데, 혹시 경기도지사 선거가 워낙 박빙이니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기면 김은혜 후보는 정말로 뭐 국민의힘에서 잔데라크가 되는 셈일 텐데, 의원직도 내가 집어 던졌는데 혹시 그 본전 생각 그건 아니겠죠? 아, 근데 김은혜 후보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세고 강합니다. 그렇군요. 뭐 그 정도 하나를 연연했다라면 의원직 던지고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김은혜 후보가 재산 신고를 축소했다면 사퇴하라라고 공세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선관위가 어제 공고를 했는데, 김은혜 후보가 자산액 사실과 다르게 과소기재했다. 배우자 빌딩 재산과 소유권 증권 가액 16억 원을 과소신고했다. 본투표 당일 모든 투표소 입구에 게시하겠다. 김은혜 후보 측, 재산신고 관련 실무자의 일부 착오다. 앞으로 더욱 만전하게 할 것이다라고 실수를 인정했는데, 그 축소한 금액이 16억이다라고 선관위가 먼저 공고를 한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사퇴하라라고 공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당장 경기도지사 후보직에서 내려와 수십억에 달하는 허위 축소 재산 신고 문제와 더불어 가짜 경기맘, KT 채용 청탁, 배우자의 가짜 애국자 코스프레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하여 1,400만 경기도민 앞에 사실을 밝히고 사죄하십시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재산 축소 신고는 안 되는데 16억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일단 이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재산의 허위 신고한 것은 상당히 처벌 규정이 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김은혜 후보가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부 사정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있는데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3년 전에 총선 있었나요? 이제 그때 총선할 때 이제 재산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이제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거의 뭐 2,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데이트되고 공시지가가 높아진 거에 기준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마 그 전에 신고했던 걸 그대로 갖다가 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항목을 빼거나 하진 않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재산 신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전재수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김연아 의원님도 계시지만, 재산 신고할 때 막 통장 여기 있는 거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뭐 몇만 원, 뭐 10만 원, 20만 원까지 다 찾아고 신고를 해야지 나중에 허위 신고냐 아니냐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활동하는데 지금 뭐 무박으로 뭐 선거운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전에 신고한 거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하면 될 거야.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실무자가 착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고, 나중에 뭐 경우에 따르면 뭐 재판도 받을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선거 투표소 가면 거기에 그걸 게시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축소 신고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재 경기도지사 선거가 굉장히 박빙인 상태인데 이게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것도 이제 선거 결과를 좀 지켜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김은혜 후보 측은 김동연 후보 측을 향해서 명절 선물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시절 명절 선물 지급 내역을 공개했다. 기재부 김동연 부총리가 취임하고 한국벤처농업포털이라는 사단법인의 선물 세트 공급을 맡겼다. 김 후보 최측근 운영하는 자회사다라는 거예요. 3번의 명절 동안 6건 총 2억 5천만 원 상당을 최측근 회사에 몰아줬다. 뭐 이런 겁니다.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이다라는 주장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김동연 후보 측은 허위사실이다. 명절 선물 세트 계약은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진행했다. 음해 좌시하지 않을 거다.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손재민 변호사님, 명절 선물 특혜 의혹, 그 김동연 후보의 반격도 나왔는데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명절 선물 세트를 이제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이나 이제 때 되면 써야 되는 예산이 있고 때 되면 보내야 되는 이제 선물 목록이 있는데 그 물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나 비리나 특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죠. 이런 불법과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국가계약법이나 각종의 규정으로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지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 공개 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서류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김동연 후보 측에서는 관련 규정을 지켰다라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채측근 아는 사람 물건인데 수의 계약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것처럼 뭐 업무상 배임이든 직권남용이든 또 특혜받아서 여러 가지 선물이나 뭐 금전을 수수했다고 한다면 척탁급지법이라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의혹 제기가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선물 세트는 예를 들면 5개 중에 하나를 선정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업체가 서로 아는 지인의 어떤 회사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어떤 그 선정도 아니고 이 한국벤처농업포럼이라는 사단법인의 선정을 맡겼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인과관계가 있고 직권남용으로 보일 만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는가 이 부분이 해명되지 않고 무조건 아는 집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다 하기는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김동연 후보 측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허위사실이다라고 이제 고소 조치하겠다라는 입장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3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이전을 해야 하는 국방부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머도 날렸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공군 점퍼를 입고 엄지척, 팬클럽, 김건희 여사 팬클럽의 사진 공개 논란까지 이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에게 군 통수권자로서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관계자들을 빵 터트린 농담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원래 뚱뚱해가지고 이 옷을 만드는 몸을 만드는 옷이 잘 없어서 이태원 가서 옷을 잘 사고 하는데 저 몸에 딱 맞는 이 점퍼를 여러분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정말 고맙습니다. 대통령 실이 국방공단에 들어오게 돼서 여러분들도 이사를 하고 사무실을 옮기고 하시느라고 정말 기회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이 아주 많이 있고 오늘 이 공간 제가 좀 잘 보고 여러분들 일하시는 것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 통수권자인데 김관삼 변호사님, 이 군 관계자들 이제 국방부 합참 이전을 준비해야 되는데 가서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좀 풀어줘야 되니까 내가 뚱뚱해서 맞는 옷이 없는데 공군 전파 어떻게 잘 구했냐. 뭐 이태원 얘기도 하셨고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굉장히 저런 모습이 이제 소탈한 것 같아요. 이제 소탈한 모습 자체가 사실 이제 최근에 지지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대선 때는 비호감 후보의 어떤 경쟁이다 해서 굉장히 사실은 특히 지지 않는 지에서는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일단 뭐 저는 행보 하나하나가 국민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소탈하다는 느낌 자체가 제 볼 때는 이제 본인이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부를 방문한 것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일단은 사실은 어떻든 간에 명분은 어떻든 간에 뭐 청와대에서 나와겠다는 자기의 공약, 또 청와대의 어떤 그러한 이전에 정치에 있어서 뭐 구중국을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건 맞는다 하더라도 이걸 너무나 빨리 국방부 건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국방부에 관계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초래했었고 예. 또 안보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뚝심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러면 국방부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우리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 좀 불만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걸 좀 약간 유로해 주는 차원에서 국방부를 처음 선택한 것도 잘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굉장히 우리가 북한과 관련돼서 위기 속에 있잖아요. 예. 계속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경우에 따르면 뭐 조만간에 뭐 핵실험도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가장 취임 이후에 첫 번째로 국방부를 저렇게 방문한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 의미와 좀 인간성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또 가서도 점퍼 입고 나는 몸이 커서 이태원 가서 옷 사 입는데 뭐 자기는 뭐 맵시가 안 난다는 취지로 어떻게 보면 본인의 디스잖아요. 예. 그런 것들 사실은 국민들은 좋아하죠. 그래서 뭔가 국민들이 뭐가 좋아하는지 좀 알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지 않나. 그래서 정치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을 방문했고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 사진 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이 공식 루트가 아닌 팬클럽 건희사랑의 SNS를 통해서 공개됐다는 거예요. 보안구역 내 촬영을 어떻게 했고 배포가 어떻게 됐냐라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 관계자, 촬영자는 대통령실 직원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20분 후에 촬영자는 직원이 맞다. 김 여사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거다라고 대변인실에서 이제 말을 바꿨다라는 논란까지 현재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통령 부인 놀이 좀 적당히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대로 김어준 씨의 주장이 이 주장도 논란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놀러 간 사진은 처음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공적 공간이지 부인이 놀러 가는 개인 사무실이 아니에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부인의 옷, 슬리퍼, 안경, 가방 사진이 공개되고 그 가격 정보 그리고 완판 소식이 마치 국정 정보라도 되는 듯이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부인놀이 적당히 좀 합시다. 앞선 논란과 김어준 씨가 주장하는 건 다른 차원인데 그러니까 공식 루트를 통해서 사진이 배포되지 않고 팬클럽으로 왜 나오느냐라는 경위에 대한 물음과 별개로 영부인이 집무실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었다. 이걸 대통령 부인놀이다라고 김어준 씨가 규정을 한 건데 김어준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반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반박이 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일단 강신업 변호사는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방문하는 게 뭐가 문제며 그게 부인놀이냐 어떻게.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도 사진 찍었다. 이건 어쩔래? 뭐 이겁니다. 사진 보시죠. 분명 미셸 오바마 여사도 대통령의 집무실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자 일단 이 질문 논란부터 좀 여쭙죠. 영부인이 남편의 집무실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것 뭐 오바마 대통령도 이렇게 했는데 이걸 대통령 부인 놀이로 비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적정성 어떻게 보세요, 김연아 의원님? 저는 김어준 씨의 지적이 왜 전 저런 지적이 되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부인은 뭐 대통령의 부인도 한 남편의 부인 아니겠습니까? 자기 남편의 뭐 사무실을 방문하는 게
무슨 잘못된 일인가요? 그리고 또 그 표현이 대통령 부인놀이라, 글쎄 저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작한 이후에 여러 가지 그동안의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던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공군 점퍼를 입으면서 본인을 디스했던 것, 또 직접 직원들과 또 장관들과 이렇게 소탈하게 김치찌개를 먹는 모습들, 국민들은 탈권위적이고 또 구중궁궐에서 나온 대통령의 집무실, 대통령에 대해서 새로운 기대를 갖고 있고요. 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지금 과거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약간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가. 그래서 시샘에서 나오는 약간의 좀 험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변화는 있죠. 지금 제2부속실이 없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까지 있던 제2부속실, 즉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일정과 보좌를 했던 그 부속실이 없어지면서 지금 대통령 부인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요번에 찍은 사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공개돼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기존에 없던 것들을 새롭게, 우리가 있던 것들을 없애서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실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앞으로 만들고 저는 보완해 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뒤에 엉켜서 대통령 부인놀이라니요. 저는 굉장한 거의 막말 수준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막말이다. 네. 영부인이 남편의 집무실에 간 것을 대통령 부인놀이다라고 김어준 씨가 공격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영부인이 집무실 간 게 뭔 잘못이냐, 오바마 대통령도 부인놀이냐라고 맞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논쟁으로도 이 논란이 이어집니다. 의외였는데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가족의 국정 개입의 예고편은 아닌지 걱정된다. 김 여사가 집무실을 거실처럼 드나든다면 국정도 마음대로 주무르는 건 아니냐라고 비판을 거들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이미 오바마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 사진으로 반박이 끝난 사안인데 어쩌자고 뒷북치냐라고 또 반박을 합니다. 사진 보시죠. 자, 김정숙 전 여사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사진을 찍은 바 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렇게 아기와 같이 집무실에서 사적 시간을 보내는 사진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 논란과 별개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저널리즘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다들 아는 사진인데, 1963년 케네디 당시 미 대통령의 집무실 사진인데 함께 보시죠.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제 한국의 신문 방송학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고, 아들이 이렇게 집무실 책상 밑에서 숨어 있는 요 사진 한 장이 그때 미국에 공개되면서 케네디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좀 달라졌었던,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사진이었기도 합니다. 대통령 부인놀이다, 아니면 가족의 국정 개입이다. 어쨌든 영부인이 집무실을 찾은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투의 비판이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나온 건데, 전재수 의원님, 네. 우려하는 바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부인놀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죠. 예, 부인놀이 좀 과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이제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이력 경력 부풀리기 이 문제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내조만 하겠다라고 국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조용히 내조하겠다라는 국민 약속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한 것이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청와대 제2부속실이 없어졌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실 직제상 이 부속실이 없어졌는데, 과연 저러한 활동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이제 좀 지적을 할 만하고, 뿐만 아니라 주말에 경상북도에서 큰 산불이 났죠. 큰 산불이 났는데 이게 강아지까지 데리고 이게 집무실에 와가지고 이 하는 게 얼마든지 친근한 모습으로 사진 찍어서 국민들께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나가지고 축구장 면적에 200개 면적이 산에 불이 타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주말에. 시점이 좀 적당했냐, 이런 이제 좀 문제도 있겠죠. 그 다음에 사진을 공개하는 과정도 대통령실의 어떤 공식 과정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해가지고 팬카페에 이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이 뭐 번복을 합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아니다 그래서 예. 직원이 아닌 사람이 그런 보안 시설인 대통령실 그것도 집무실에서 직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되니까 또 직원이 맞다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그냥 조용히 내조하겠다라고 국민들과 약속했던 그 부분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저는 영부인께서 애써서 그리고 인위적으로 어떤 국민들에게 좀 비호감을 좀 낮추는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위적이고 뭔가 좀 인공적으로 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행보를 좀 줄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국민들께 전달이 되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굉장히 높았던 비호감도도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뭔가 계속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란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저는 조금 이전에 했던 발언, 약속 이것들을 한번 좀 둘러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정부에서의 또 하나의 변화라고 한다면 인사검증을 대통령실 내 민정수석이 조용조용히 해서 국회 등의 견제를 안 받았었던 과거 관행과 달리 그거를 정부 부처에서 공개적으로 인사검증을 하고 책임도 지겠다라는 제도의 변화입니다. 다만 여야가 논쟁 중인 건 그걸 윤 대통령의 소위 페르소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그 권한을 준 것을 두고 여야 간에 논란이 상당하죠.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사검증 업무는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업무입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기자님들이 이 인사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도 안 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인사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에서의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인사검증이라는 영역이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한 장관의 이야기 작심 발언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풀이됩니까? 저는 동의를 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인사검증 자체가 사실은 이전에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있고 그 민정수석이 이제 검증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민정수석이 이제 사정과 관련된 기관이고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어떤 객관적 데이터랄지 이런 거에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자의적인 그런 면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기존에도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서 폐지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제도적 안에 시스템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민주당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지만 만약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저렇게 반발을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영원히 장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인사 검증하는 그러한 시스템 자체를 얼마나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느냐. 아까 늘공 어공 얘기했잖아요. 예. 민정수석실은 어공이에요. 어쩌다 공무원. 네, 공무원 된 사람들이 하니까 자기의 정치 이해관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책임을 안 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지만 인사검증단이 이게 법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진짜 순수한 공무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자기 평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만약에 검증을 잘 못했을 때 국회 상임위에 불려나가가지고 거기서 추궁도 받을 수 있고 국회로부터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이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제가 제도적 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검증단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수사의 단서로 삼아서 수사를 한다거나 이것이 제일 우려되는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좀 해소되고 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미국과 같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시스템적인 그런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부실 검증을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부실 검증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제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반면 민주당에서 우려하고 비판하는 바는 손정희 변호사님 어떤 겁니까? 한 장관의 설명과는 다르게요. 일단은 삼권 분립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인사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법부 인사라는 것인데 대법관 13명, 뭐 헌법재판관 3명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법무부에서 이제 법관들의 인사검증까지 한 인사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관이 법무부가 되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검찰, 법원은 서로 독립적인 상호 또는 법원은 심판자에 있고 검찰은 기소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위치나 구조가 조금 생경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법원이 법무부의 어떤 인사권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법원 내에서 반발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법원의 인사는 조금 더 독립적인 기관이나 민주적 정당성이 높은 기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하는 명칭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려면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기구로 하면 잡음이 전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고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사실 뭐 인사권, 예산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사권 관련해서 최고직을 법무부가 검증이 끝나야지만 추천을 받거나 임명될 수 있다. 그럼 법무부 산하라고 인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권 분립 그리고 사법부 독립 문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민주당에서 지나치게 이것을 뭐 반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서 반발할 필요보다는 우리가 인사검증을 하지만 완벽하게 하는 전례들이 별로 없었죠. 항상 흠결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항상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권력자가 필요한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가 책임지고 인사관리하겠다, 검증하겠다라고 하니까 잘하는지 제대로 이제 견제하고 감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법무부의 인사 검증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 장관 얘기대로 그러면 조국 수석이 인사 검증 잘했냐? 그때처럼 비밀스럽게 책임도 안 지고 계속 인사 검증할래? 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고 투명하게 하겠다, 시스템적으로 하겠다는 강조하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다 좋은데 그걸 왜 한동훈 당신이 그것마저 하느냐? 라는 부분을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 내릴지 좀 궁금해집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저희들이 준비한 순서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정말 중요한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본투표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민주주의의 가치, 여러분의 한 표 행사로 발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일도 변함없이 저희 돌직구쇼와 또 채널A와 또 채널A 개표 방송과 그리고 김진 앵커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